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로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맞고 있죠.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6,000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미 5년 세후 55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과 의사 성현우 저자님이 쓴 도서인데요. 그는 1년에 5개 정도만 매수하는 스나이퍼 투자 전략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투자 전략을 소개합니다. 개미 5년 세후 55억을 쓴 소아과 의사 성현우 저자는 전세 대출 2억 원의 빚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강남 34평의 아파트를 갖게 된 개미 투자자입니다. 그는 2017년 결혼을 했는데요. 수중에 돈이 없어서 전세 대출 2억 원으로 얻은 안양에 20년 된 아파트와 병원 개원을 위해 융통한 대출 1억 원을 더해서 총 마이너스 3억 원을 가진 게 전부였습니다. 자산은커녕 빚만 가득이었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그가 21살 무렵 코넬 대학교만 졸업하면 성공이 보장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친 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갔는데요. 막상 도착해보면 눈앞에 다가온 현실은 막연히 꿈꾸던 이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소아과를 운영 중인데요. 보험가 진료는 나라에서 정한 수가를 청구하다 보니 환자 한 명을 진료하면 들어오는 돈이 뻔합니다. 수십 년째 수가는 제자리인 반면에 물가와 임대료, 인건비 등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의사가 본업인 그는 오랜 시간 그만의 투자 스타일을 고민했고 3가지 조건에 부합한 매매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맞는 시간 프레임입니다. 그에게는 중기 투자가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맞는 종목입니다. 시장 주도주와 관심주, 턴어라운드 주식 등이 적합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맞는 종목인데요. 그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등장하는 유호성의 대사처럼 그는 한 번에 한 놈만 골라 작정하고 패기로 했습니다. 그가 투자에 성공한 첫 번째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겨울철에 독감 백신 주문을 상의하러 진료실을 찾아온 도매상과 대화를 나누다가 2021년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독감 백신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주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는 왠지 자꾸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 격인 안정적인 독감 생산 매출을 포기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렸죠. 그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차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4개월 정도 횡보 박스권을 유지하며 개미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중이었죠. 마침 당시에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물량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던 때라 국산 백신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어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자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주식 평균 단가 15에서 16만 원에서 집중 매수를 했고 29에서 30만 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함으로써 큰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우측의 표는 그가 매도한 금액과 수량입니다. 많게는 14,000주부터 적게는 한 주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의 핵심 투자법은 무엇일까요? 돈을 잃지 않고 오로지 수익만 낼 수 있는 완벽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복기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에 대량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원킬 스나이퍼 매매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2019년 아모레 퍼시픽의 차트를 보면 8월 초에 주가는 공포 속에서 최저 11만 8천 원을 기록하며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일선이 2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이후 61선과 121선까지 돌파하며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구간에서 15만 원의 매수에 20만 원대까지 기다리며 약 3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모여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강력한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될 수 있는데요.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가격이기 때문이죠. 결국 주식 투자는
이동 평균선을 읽고 앞으로 배열이 어떻게 변할지를 상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고 이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미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이평선이 벌어졌다면 시세가 이미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는 이 투자 팁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눌림목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큰 시세가 난 주식에 무리하게 큰 금액을 투입했다가 잘못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주로 주가가 싸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대량으로 매수한 뒤 비싸게 팔고 나오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에서 잘못 걸리면 손절도 하지 못하고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수할 때 늘 명심하는 원칙은 이미 오른 주식, 비싼 주식, 급등해서 시세가 난 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미래가 보이더라도 그는 그러한 주식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는 한번 매수할 때 큰 금액을 넣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제한된 주식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가 지난 5년간 투자하면서 큰 실패 없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오른 주식에는 승부를 걸지 않고 승부를 걸 만한 구간과 가격에서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스나이퍼는 총알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처럼 그도 승부를 걸 타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까요? 그는 주식이 하방은 경직되고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을 주목합니다. 하방이 경직됐다는 것은 주가가 그 이상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력들도 손해를 보게 되는 구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상승한 주식은 세력들이 언제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반면 늦게 진입한 개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생선 대가리는 세력들의 몫이다 라는 마음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알짜배기 중간 부분입니다. 이런 투자 노하우를 가지고 그가 55억 원이라는 수익을 만들었는데요. 어쩌면 직장인들에게 잘 맞는 투자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하다입니다. 시장 현황과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술주 랠리의 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투자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연준이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그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란 전망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형주나 은행주 같은 다른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죠. 현재 금리 인하는 경제를 앞서서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트루이스트 인베스트먼트의 키스 러너는 최근 기술주가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존스 트레이딩의 마이크 오크르는 특히 소형주와 은행주가 이번 금리 인하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회복하지 못한 소형주 지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주가 성장주를 다시 앞지르면서 상승할 수 있고 에너지 섹터도 주목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S&P 500 동일 비중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연준의 최근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은 이번 금리 인하가 뒤처지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실업률이 4.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이 약화되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파월 의장과 연준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2.2%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7명의 정책위원은 올해까지 25bp 금리 인하를 선호하고 있고 9명의 위원은 50bp 추가 금리 인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책 위원자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FOMC 회의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6천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전략가 에드 야르데니는 1990년대와 비슷한 시장 호황이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 회복에 신호를 보낸 만큼 주식 시장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 회복의 신호를 보낸 만큼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0%의 확률로 강력한 시장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30%와 20%는 각각 시장 조정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후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S&P 500의 선도 주가 비율은 21.1로 다소 높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S&P 500 지수의 주당 순이익은 올해 250달러, 내년에는 275달러, 2026년에는 300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S&P 500의 연말 목표치는 2024년 5,800, 2025년에 6,300, 그리고 2026년에는 6,800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야르데니는 멜트업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S&P 500 지수는 올해 말까지 6,000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이더라도 내년 초에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멜트업은 투자 자산이나 자산군의 가격이 갑작스럽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경제의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투자자들이 상승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이런 상승은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고요. 종종 이후에 급격한 하락, 멜트다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 차트인데요. 목요일 신고점을 경신하고 약간 하락해 지난 금요일 5,702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주도하는 주식들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 불리는 소위 대형 기술주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 매니저들이 이 대형 기술주들이 올해 상반기에 S&P 500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 매니저들이 이렇게 집중된 주식에만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단일 주식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용은 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매그니피센트 7과 같은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저조한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FNGU 분봉 차트인데요. 금리 인하 발표 후에 약 10%가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금요일에 1.3%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주식 전체에서도 AMD가 1.9%, 퀄컴이 2.2% 하락한 반면 브로드컴이 1.5%가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는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1999년엔 엔비디아가 상장된 이후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때마다 엔비디아 주가는 그 후에 12개월 동안 평균 118%가 상승했었죠.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는 과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는 인공지능 칩 수요에 힘입어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상승폭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과거처럼 엔비디아 주가에 큰 영향을 줄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차트인데요. 최근 거래량도 보통 수준이고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주식은 인정받지 못한 AI 주식입니다. 이 주식에 대해 구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어도비 주가는 인공지능 제품의 성공적인 수익화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발표 후 하락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좋았는데요. 4분기 실적 전망이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약 13%가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510달러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도비의 3분기 실적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4분기는 연간 신규 매출이 전년 대비 다소 낮을 것이라는 보수적인 전망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 거죠. 캔바나 오픈 AI 같은 경쟁 업체들이 어도비의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어도비의 입지가 도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도비 경영진은 원래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도비는 지난 20분기 중 단 한 번만 매출 기대치를 빗나간 적이 있었을 정도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주호 증권의 그레그 모스코피치는 이번 가이던스가 단순한 타이밍 문제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주가가 26%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640를 제시했습니다. 어도비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많은 거래량이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 차트를 자세히 보면요. 최근 거래량이 많아졌는데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많아진다면 주가는 다시 오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애플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우려는 여전합니다. 애플 주가가 3.9% 상승하며 $229.4를 기록했는데요. 여전히 아이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습니다. 애플의 최근 아이폰 16 출시 이벤트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의 영어 외에 언어 지원이 지연된다는 소식에 실망을 안겼죠.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아이폰은 애플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감소와 공급망 문제도 애플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방대한 고객층과 다양한 제품들이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애플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애플 주가가 $260까지 오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거래량이 많아졌습니다. 애플의 분봉 차트를 보면요. 거래량이 많았던 이유는 매도 세력이 강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퀄컴 인수설에 인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최근 퀄컴이 인텔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인텔 주가는 7%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퀄컴 주가는 같은 소식 이후에 4.2%가 하락했죠. 이런 주가 변동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텔에게는 올해 매우 힘든 해였는데요. 주가는 약 55%나 하락했고 회사는 15,000개의 일자리 감축과 배당금 중단이라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주주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CEO 팻 갤싱어는 이러한 결정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텔이 혁신적인 이정표를 달성했지만 앞으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퀄컴의 인수 소식으로 인텔 주가는 상승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식에 따라 앞으로의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텔의 일봉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졌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분봉 차트를 봤는데요. 거래량이 많아졌고 많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다음 과제는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에 파월 의장은 대중에게 직접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했죠. 현재 경제 상황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은 침착하게 이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제가 약해지기보다는 강함을 유지하도록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춘 신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투자 방식은 정말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것이죠. 전업 투자자가 아닌 우리는 매 순간 차트를 확인하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성현우 작가님처럼 수익률이 좋은 한 개 종목을 선택해서 2주에서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승부를 보는 방식이 어쩌면 우리 직장 투자자들에게 어울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정답은 없죠.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